오늘 밤 조용히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눈으로 살고 있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합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단체 채팅방을 열기 직전, 한 문장을 보내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건 늘 비슷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나는 괜찮을까? 미움받을 용기는 이런 마음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책은 말합니다. 행복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용기 중 하나가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고요. 하지만 오해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럼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미움받아도 신경 쓰지 말라는 무책임한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이 책이 말하는 용기는 냉소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내 삶의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과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는 용기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을 밤에 어울리는 속도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아 내일의 선택을 조금 바꿔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첫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혼자서는 생존이 어려웠던 시대가 길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움받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본능적 경보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만큼 위험하지 않은데도 마음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좋아요가 내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표시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안전하다. 좋은 사람이면 사랑받는다.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몰래 사슬을 만듭니다. 그 사슬의 이름은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받아야만 괜찮다. 사랑받아야만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인정 욕구는 우리를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평가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죠.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은 결국 타인의 인생이다. 여기서부터 책은 아주 낯선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길의 첫 번째 표지판이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과거 때문이다.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예전에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거다. 물론 과거는 영향을 줍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믿음은 때로 나를 묶어두는 핑계가 된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질문을 바꿉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가 아니라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론은 말하죠. 그 사람은 내향적이라서 그래. 예전에 놀림을 받아서 그래. 목적론은 이렇게 묻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평가받는 장면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목적론은 우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체념 대신 나는 선택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되찾게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목적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단, 그 변화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럼 목적을 바꾸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책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과제의 분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라. 내 과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타인의 과제는 타인이 선택하고 책임질 것. 예를 들어 내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도 상대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중하게 부탁해도 상대가 불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해도 누군가는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타인의 과제까지 내 몸에 끌어안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해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야. 하지만 책은 조용히 말합니다. 상대의 기분, 상대의 평가, 상대의 선택은 상대의 과제라고요. 이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책임 분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말과 내 행동의 품질을 책임지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상대가 자신의 삶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과제가 분리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덜 지배적이 됩니다. 누군가의 한숨에 내 하루가 무너지는 일이 줄고 누군가의 칭찬에 내 자존감이 과하게 부풀지도 않죠. 그 대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상대는 상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과제의 분리는 결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내 과제인가, 타인의 과제인가?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필요한 통제를 조용히 떼내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 책은 관계의 모양을 다시 정의합니다. 바로 수평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자주 위아래로 정리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한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린지. 그런데 그런 관계는 겉으로는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잃을까 두렵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작아지며 살아야 하니까요. 미움받을 용기는 사람을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서 보라고 말합니다. 동등한 인간으로, 같은 바닥에 서 있는 사람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칭찬과 벌을 쓰지 않습니다. 칭찬은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은근한 평가가 됩니다. 내가 너를 위에서 판단해 줄게. 그 구조가 굳어지면 상대는 칭찬을 받기 위해 살게 되고 나는 칭찬을 주는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대신 책은
격려를 강조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용기를 붙돋는 말. 잘했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걸 알아. 너의 선택을 존중해.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수평적 관계는 내가 상대를 통제하지 않게 하고 상대도 나를 통제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넓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감각이 자라납니다. 이 책이 말하는 행복의 핵심, 공동체 감각입니다. 행복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자주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복은 공동체 감각에서 온다고요. 공동체 감각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소속감. 나는 여기 있어도 된다. 기여감.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중요한 건 기여감이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책임, 작은 돌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일. 그런 것들이 쌓여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만듭니다. 여기서 책은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인정 욕구에 끌려다니면 자유를 잃는다. 즉, 소속감은 날 좋아해 주세요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내면의 허락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죠. 그 허락은 어떻게 얻나요? 책은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버릴 용기.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미움받을 용기와 연결된다고요. 다음 장에서 인정 욕구가 왜 우리를 흔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해지면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보다 남들이 좋아할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말이 줄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줄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원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아진 삶에서 더 많은 인정을 얻기 위해 더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책은 묻습니다.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사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미움받을 용기의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시도를 그만두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자유를 인정하는 용기. 이 말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짜 내가 될 수 없으니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회의에서 의견을 내야 하는데 손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엔 보통 이런 문장이 떠오르죠. 틀리면 어떡하지? 눈치 보이면 어떡하지? 목적론으로 바꾸어 묻습니다. 지금 침묵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아마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평가받지 않기 위해일 겁니다. 여기서 과제 분리를 적용합니다. 내 과제는 준비하고 성실하게 말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과제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입니다.
나는 내 과제만 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해석은 타인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두 번째, 가족 안에서. 가족은 더 어렵습니다. 가까운 만큼 경계가 흐려지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속상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우리는 죄책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 과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고 가능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느끼는 감정까지 내가 대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상대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날 오해할 때 우리는 밤새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 끝에서 과제의 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믿을지 말지는 상대의 과제입니다. 그 지점에서 마음이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들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불행이 시작된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때 자유가 시작된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를 한 장면으로 묶어 마무리해 볼게요. 밤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한마디가 낮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와 취향과 상처와 선택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미움받을 용기란 상처받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의 방향키를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용기입니다. 내 과제를 붙잡는 용기, 타인의 과제를 내려놓는 용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 위에서 공동체 감각은 자랍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된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면 내일 아침 딱 하나만 해보세요. 어떤 선택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이건 내 과제인가, 타인의 과제인가? 그 질문 하나가 하루의 모양을 바꾸고 관계의 무게를 바꾸고 결국 삶의 주인이 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오늘 밤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